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계절이 봄도 되고 날도 따뜻하니 계속 집에서 지내셔야 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학교, 직장, 학교, 직장, 집, 학교, 직장, 집 뭐 이렇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실 줄 압니다. 저도 제가 이제 그보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야외 활동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캠핑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요즘에 거의 몸살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하나 해보고 싶은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또 괜히 또 다른 분들한테 또 피해가 갈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조만간 좀 빨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면역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정상적인 어떤 사회 활동들도 하고 개인의 어떤 자유를 좀 마음껏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이제 온라인 수업보다는 강의실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하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저희 딸들도 이제 서울에 다 있는데요.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이제 거의 다 1학기를 다 인터넷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대학 결정을 해서 1학기 전체를 사이버 수업으로 교환을 한 학교도 있고 확정을 한 학교도 있고요. 일부 학교들은 이제 5월 달까지 기다린다고 했다가 지난주부터 발표되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1학기 전체를 그냥 사이버 수업으로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하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어떻게 될지 조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좀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수업이라는 게 젊은 친구들과 달라서 산업체 수업은 조금 이제 사회적인 경험이나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보다는 그 책을 봐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실물에서 아니면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게 더 빠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실제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경험에 맞도록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이버 수업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수업을 그냥 이렇게 어린 학생들한테 하는 수업을 그냥 듣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좀 기다려 보시고요.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거라서 예상은 하지만 좀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공통 질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들이 좀 개인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학생 전체분이든 과 대표님이 대표로 말씀을 해주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든 이제 그 백석톡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아니면 메일이나 어떤 부분이든 연락을 주시면 그 반영을 해서 선생님들 뜻에 맞도록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답을 안 주셔서 그냥 이제 김정은 과대표님만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몇 번 통화를 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필요하신 요구사항들이나 아니면 개선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아무 때고 전화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들 의견에 따라서 좀 잘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가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 안내 말씀 겸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수업은 제 사회복지론 제 7장 표집입니다. 표집 샘플링입니다. 샘플링. 이제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사이버 수업에 링크를 걸어놓은 게 두 가지. 다른 학교에서 하시는 교수님 수업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표집은 전체 모집단 인구에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에서 똑같은 동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샘플링 우리가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조사를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가장 좋은 건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게 좋겠죠. 인구 센서스처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인구 센서스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가장 확실하고 통계로도 가장 믿을만 하겠죠. 신뢰 수준 100%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죠. 연구자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샘플링, 표집이라고 하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어떤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집단들을 표출해내게 되는데 그걸 표집 아니면 샘플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샘플링의 방법이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업을 링크를 걸어놓은 게 하나는 확률 표집, 하나는 비확률 표집에 대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게 있어서 그것들을 수업 2교시와 3교시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버 수업에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표집에 관한 부분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 표집이 뭔가, 왜 하는 건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다음 2교시와 3교시 수업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표집의 샘플링의 논리와 대표적인 표집 방법, 아까 말씀드린 확률 표집,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 확률 표집은 일정한 순서를, 일정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샘플링을 하는 거, 표집을 하는 거고요. 샘플링 영어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표준으로, 샘플 시범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 랜덤하게 이렇게 어떤 순서가 없이 그냥 그때그때 뽑아내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이 인구 센서처럼 100명이면 100명을 다 조사를 하면 오차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샘플링을 일부 표집을 해서 하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표본 오차라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최적의 표본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표본 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오늘 수업 시간에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같이 보도록 할까요? 표집은 사회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표집. 표집, 영어로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샘플, 우리 보통 이제 야, 그 샘플 좀 줘봐. 휴대폰 샘플 좀 줘봐.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 샘플 좀 줘봐. 그럼 삼성에서 S 시리즈로 수십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샘플 줘봐. 그럼 가장 최근에 만든 거 이런 거 하나 보여주는 거죠.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삼성에서 만든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S20 하나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샘플이라고 하는 건, 표집이라고 하는 건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회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이 바로 표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집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표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 연구조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특징이 전체합이라는 거예요. 전체합, 전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수조사하는 건 이런 것들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단을 조사하는 방법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전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다 보면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인구 센서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이 가구별로 가구 수가 몇 개인지, 몇 가구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가구별로 직업은 어떤 걸 택하는지, 그 다음에 가구의 구성원은 어떨지를 다 찾아가서 모든 가정을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전수조사입니다. 이거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아주 높은 거죠. 그죠? 왜? 전체 다 조사했으니까요. 조사를 하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 결과가 누가 조사를 해도 똑같 전체를 조사한 거니까 신뢰도가 100%죠. 타당도 100%, 신뢰도 100%죠. 전수조사. 근데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조사다 하는 겁니다. 표본조사. 거의 대부분의 사회조사가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표본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들로서 표집이라는 걸 한다.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과정. 표본 추출 또는 표집.
우리가 조사의 방법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고, 전수조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한 많은 비용과 시간들이 들고, 개인이 연구하는 분들은 아니면 일부 집단이 연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표본조사를 주로 하는데, 이 표본조사에서 모집단의 표본을 추출을 해서 하는 그 과정들, 이게 바로 표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씩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 전수조사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천안시 인구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30개 동이 있고요. 그 전체 인구가 한 65만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65만 명을 다 만나러 가서 직업은 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월 수입은 얼마인지, 고등학교 아니 학력은 어디까지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죠.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도 여러 가지 표지 오차, 비표지 오차라고 하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왜냐하면 연구자가 잘못 기록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또 A라고 대답하는데 B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저는 종교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불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다 기독교를 표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비표지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샘플에서도 샘플 조사에도 그 샘플 조사에 표본 오차가 생길 수 있긴 하지만 똑같이 그런 오차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효과적이고 잘 되어있던 표본 조사는 표지 오차만 줄어든다면 많은 전수조사보다도 더욱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우리가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표집의 개념과 용어, 이제 다음 시간 2교시제, 3교시제 계속 이제 표집에 관한 부분, 확률 표집이 어떻고 비확률 표집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걸 듣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집의 개념과 용어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위, 분석의 기초. 표본으로 선정되는 단위인 모집단의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 센서 쓰면 인구 수, 이런 게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다. 분석을 할 때 기초적인 단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모집단. 특정한 연구소의 총체라는 거죠.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집단의 총합. 그래서 실제로 그 실체와 구체적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대학생은 대학교 1학년도 대학생, 2학년도 대학생, 3학년도 대학생, 4학년도 대학생. 그 다음에 야간 대학생도 대학생이죠. 그 다음에 대학생이라고 해서 대학이 꼭 지금 뭐 굳이 구별이 없으면 전문대 2년제 대학도 있고 3년제 대학도 있고 4년제 대학도 있고 6년제 대학도 있고,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대학생을 모집단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조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더 엄밀하게 규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들을 명시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모집단 단위. 그래서 연구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 실제로 선정되는 요소의 총합체. 연구를 하기 위한 모집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이 실제로 선정되는 요소의 총합체. 아까 말씀드린 모집단, 대학생이라는 모집단 중에서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 표집 샘플을 연구 모집단은 보통의 대학 4년제 대학,
1, 2, 3, 4학년을 포함하는 대학교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연구 모집단이 되는 거죠. 모집단은 대학생, 연구 모집단은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그런 대학생이라고 하면 연구 모집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집 단위, 표본의 추출 단위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요소는 요사의 집합이다. 교재 133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집 단위 이런 겁니다. 자, 교재 133페이지 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 한 도시에서 성인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조사한다고 하는 경우 우선 도시 여러 인구 조사 구역 가운데서 구역의 표본을 1단계로 선정하고 선정된 구역에서 가구를 2단계 표본으로 선정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정된 가구에서 성인의 표본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단계 표집을 하는 예를 드러나 있는데요. 이렇게 표집을 하는 단위 인구 조사를 할 때 첫 번째 도시,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가구 이렇게 층화별로 층화 표집이라고 하니까 좀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표집을 하는 단위가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표본을 뽑아내는 단계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의 합 아니면 그 요소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할 때 도시의 동에서 가구 이렇게 인구조사에 관한 부분을 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요. 그러면 이 도시도 인구조사의 표집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더 큰 단위, 1층 표집. 그 다음에 인구에서 다시 동으로 2층, 가구로 3층. 요 개개가 다 표집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집틀. 자, 표본 또는 여러 단계의 표본을 선정하는 표집 단위 실제 목록이다. 표집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집을 하느냐 하는 그 단계에서의 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134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대학을 연구한다고 한다면 그 대학 학생 명부 아니면 그 학과의 어떤 특징을 조사한다라고 그러면 대학에 있는 학과별로 나눠져 있는 학과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명부들이 바로 이렇게 표집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목록이다. 이게 이제 바로 표집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찰 단위, 자료 수집의 단위는 정보를 수집하는 요소 또는 요소의 총합체다. 134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 가구의 모든 성원을 분석 단위로 삼을 수 있지만 가구 주를 관찰 단위로 삼아 면적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찰 단위가 꼭 동일한 건 아니죠. 자료 수집의 단위를 할 때 관찰 단위를 가구로 할 거냐 아니면 가구 구성원으로 할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 조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관찰 단위는 인구 조사를 할 때 가구 구성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인구수로만 할 거냐 이 구성원은 또 남, 여, 자녀, 부모 다 나눠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관찰 단위라는 거죠. 각각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가구 수만 조사를 하겠다. 천안시에 총 가구 수가 얼마냐라는 걸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관찰 단위는 가구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가구 구성원의 수. 그래서 3명인지 5명인지 혼자 사는 가족인지 아니 4명 사는 가족인지 할 때 그러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내분이 관찰 단위인 거죠. 가구 구성원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아니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동단위로 구별을 하고 싶다. 한도 몇 분씩 계시는지. 그랬을 경우에 관찰 단위는 동단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더 크게 우리나라에 몇 개의 도시가 있는지 도시 단위로 보고 싶다. 관찰 단위로 도시로 하고 싶다. 도시로 하고 싶다. 예, 이렇게 연구에 따라서 관찰 단위가 달라질 수 있고 자료 수집의 단위를 그 요소를 이제 바로 관찰 단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수, 모집단에서 변수를 요약한 수치. 모수라는 건 어쨌든 변수를 요약을 하는 거여서 표본 단위에서 표본의 단위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모수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의 범죄율, 가구 소득 같은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표집 단위에서 도시의 범죄율이라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총 범죄 수가 얼마고 그 중에서 얼마의 범죄가 발생해서 범죄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수라는 것, 변수라는 것들은 기존의 어떤 조사를 바탕으로 모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가구 소득도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가구 구성원이 몇 명인지 총 수입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가구 소득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찰 단위에서 나왔던 값을 모집단에서 나와 있는 관찰 단위를 확인했을 때 그건 뭐 그 중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어떤 값들 그게 바로 모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계치는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변수를 요약한 것. 모집단에 추출된 표본의 변수를 요약할 기술한 수치. 보통 이제 평균 연령, 소득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모수처럼 기존의 어떤 소득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값들이 나와 있어서 나왔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6가지, 7가지, 8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단어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통계치, 모수, 관찰 단위, 또 표집틀, 표집 단위, 연구 모집단, 모집단, 요소 이 8개 단어가 이제 계속 표집을 할 때 이야기를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또 확률 표집 설명할 때 표집이 뭐였지? 그럼 샘플링 하는 거였지. 확률 표집은 샘플링 하는 방법이 모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모집단은 전체 조사하기 힘드니까 표본 조사를 하는 거고 표본 조사를 하는데 표본 조사라는 건 모집단에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 부분을 추출해내는 거니까 그 추출해내는 방법이 표본 추출인데 그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표본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표본을 뽑아내는 방법이 확률적으로 할 거냐 비확률적으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확률 표집이 되기도 하고 비확률 표집이 되기도 하고 이 결과값이 나와서 나중에 모수가 나오기도 하고 변수가 나오기도 하고 통계치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탁탁탁탁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요. 조사를 할 때 그런 단어들이 쓰여. 근데 그 단어들이 뭔가 어떨 때 쓰이는 말인가 하는 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 다음 수업에 계속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있구나.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음에 한번 더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수업에 그냥 집중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만 그래 하고 끄떡끄떡 하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집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단에서 전체 모집단에서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 조사를 할 거고요. 표본을 만들어서 샘플을 만들어 조사를 할 건데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샘플을 조사를 했을 때 모집단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샘플 표본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추출된 표본이 확률 표집 방법이냐 아니면 비확률 표집 방법에 기초하는지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이라는 건 뭐냐? 모집단의 요소가 표본에 선정된 확률을 미리 아는 겁니다. 비확률 표집은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에 관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확률 표집 방법은 모집단에서 샘플로 선정되는 사람들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난수를 이용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샘플을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인구조사, 아니 우리 백석문화대학교에 산업체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백석대학교 조사를 전체 다 해서 그 중에 산업체가 몇 명이 조사를 하면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백석문화대학교 전체 조사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서 산업체 분들 중에서도 이쪽 우리 특히 한마음에 대해서 한마음이나 아니면 남천안 캠퍼스나 아니면 신방도 글로벌 캠퍼스나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벌써 3개 외부 캠퍼스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는 첫 번째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중에서 학번이 1번, 4번, 5번, 7번, 9번만 조사할 겁니다. 이렇게 홀수로만 할 겁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확률 표준이 되는 거죠. 누가 조사할 건지 아실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때그때 기분이 달라고 그때 내가 그냥 현장 가서 이렇게 그냥 뽑아서 하면 안 돼요? 왜? 일정하게 누군가 샘플 표본이 될 줄 알면 대답을 미리 정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날 가서 제가 랜덤하게 비확률적으로 뽑을게요 하면 말씀드린 비확률 표집이 되는 거죠. 확률 표집은 선정된 걸를 미리 알 수 있어요. 1357도 그 순서로 가는구나, 홀수로 가는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근데 비확률 표집은 그렇게 안 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짚어보고 가시면 확률 표집 방법은 모집단 요소 표본으로 선정된 확률을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표본 선정 방법이다. 그래서 우연성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집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할 때 보통의 일반화 연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특히 비확률 표집 방법에 비해서 일반화하려 할 수 있는 일반화율이 훨씬 더 높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만 보고 갈게요. 단순 무작위 표집 방법, 그 다음에 체계적인 표집 방법, 그 다음에 층화 표집 방법, 군집 표집 방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비확률 표집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적이지 않죠?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확률 표집 방법에는 이용 가능 표집, 탈당 표집, 의도적 표집 또는 눈덩이 표집 이렇게 4가지 정도 방법으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은 2교시와 3교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녹음을 링크를 걸어서 두었으니까 수업을 짧게 좀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조사에서 확률 표집이 됐든 비확률 표집이 됐든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에 대한 오차가 없어야 가장 좋은 거겠죠.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값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표집 오차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적당한 크기의 표본의 크기를 정해야 되고요. 그런 그 관리하는 과정들이나 조사하는 과정 등에서도 몇 가지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오류를 피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집 오차와 표본의 크기라는 챕터에서는 첫 번째 표집 오차라는 게 뭐냐? 전체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표집이라는 거, 샘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모집단의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샘플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표집 자체의 특성과 본질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과 다른 측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표집 오차.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오차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표지고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집단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표본에서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A라는 특성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B라는 특성만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D라는 특성만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다른 특성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표본이 샘플링 해놓은 게, 그게 바로 표본 오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생기냐? 첫째,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더 많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 통계치가 가장 정확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표본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표본 조사를 하는 거고, 다만 표본 조사를 할 때도 그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대표성에 대한 더 많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표본이 추출되는 모집단의 동질성이 클수록 표본에 대한 확신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다. 모집단과 표본으로 만들어 놓은 샘플링한 표본의 집단이 동질성을 많이 특성을 많이 가질수록 표본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확신이 더 많다.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본이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수학적 비율은 아주 큰 경우가 아니라면 표본의 대표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본이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수학적 비율은 퍼센테이지는 아주 큰 경우가 아니라면 표본의 대표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대기라고 보고요. 표본이 10%라고 해요. 보통 이제 10%면 일환이니까 일환을 샘플을 뽑아서 일환을 조사를 했을 때 100%를 다 특성을 조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50%를 조사하면 조사를 하는 그 대표성이 더 클까? 아니면 30%를 조사하는 게 클까?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표집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10%나 30%나 50%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해가 되시나요? 표본이 있어요. 모집단에서 이게 100개니까 100개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10개를 뽑아서 조사할 건지, 아니면 30개만 뽑아서 조사할 건지, 아니면 50개만 뽑아서 조사할 건지. 얼핏 생각하기에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10개보다는 50개 조사하는 게 나을 거고 10개보다는 30개 조사하는 게 그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30개 조사하는 것보다는 50개 조사하는 게 그 대표성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 거냐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과 그 표본을 샘플링하는 표집 과정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확률적 표집 방법을 쓸 거냐, 비확률 표집 방법을 쓸 거냐, 그 어떤 과정을 상황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10명을 조사하든 30명을 조사하든 50명을 조사하든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는 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표집 오차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게 10개를 조사하든 30개를 조사하든 50개를 조사하든 표본 오차가 생기긴 하고, 그 표본 오차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문제지, 많이 조사한다라고 해서 표본 오차가 없어지고 10개만 조사한다라고 해서 더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10개를 조사하든 30개 샘플을 조사하든 50개 샘플을 조사하든 표본 오차는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표집 오차고,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률 표집이냐 비확률 표집이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표집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서 계속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 표본이라는 건 샘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집 샘플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본을 추출해내는 게 표집이고, 자, 그럼 그 표본이라고 하는 게 표본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요소를 추출해서
모집단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표집으로 나타나는 오차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고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을 좀 드리면 표본이라는 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죠. 모집단을 대표하는 요소를 빼내는 거고요. 또 모집단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표집 오차가 아까 생긴다고 했죠. 10개 조사하나, 30개 조사하나, 50개 조사하나 모집단의 대표성을 조사를 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표집으로 나타나는 오차를 최소화하려고. 그래서 그 표본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표본의 크기를 얼마나 정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표집 오차가 최소화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칙. 표본 오차가 적을수록 좋다면 표본의 크기는 커야겠죠. 그다음에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같다면, 모집단의 모든 구성 요소가 같다면 비교적 덜 동질적인 모집단보다는 표본의 크기가 작을 수 있다. 왜? 표본의 모집단의 크기가 동질성이 크다면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층화 표집은 표본을 추출하기 전에 동질적인 모집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단순 무자의 표집에 비해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된다. 층화 표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도시로 1단계 층화, 도시에서 동으로, 동에서 강. 이걸 이제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이런 것들은 표본을 추출하기 전에 동집단을 인구에 대한 부분은 가구를 조사하나 동을 조사하나, 가구 조사에 가구가 몇 가구인지, 그다음에 동에 몇 가구가 있는지, 동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인구수를 샘플 조사를 통해서 인구수를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작위 표집에 비해서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간단한 수술 통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연구에 비해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된다.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변수 사이의 강력한 관계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약한 관계를 기대할 경우에 표본의 크기가 커야 할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표집은 사회복지 조사 연구에 있어서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샘플링은. 확률 표집 방법은 연구자에게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확률 또는 우연의 법칙을 사용하도록 한다. 모집단의 모수를 높은 확수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다. 아까 모수가 뭐라고 했죠? 생각나시나요? 변수를 요약한 수치입니다. 통계 예측을 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한두 변수로 나타나는 고정적 원인이 되는 거 말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수들, 그거를 모아놓은 게 모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한 도시의 범죄율, 아니면 가구 소득률, 뭐 이런 것들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도시가 원인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치안 확보를 한다라고 범죄율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변화되는 변수의 합이 바로 모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를 높은 확신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다. 확률 표집 방법은. 그 다음에 잘 설계된 표본은 뭐냐? 꼼꼼한 계획, 또 표본에 추출된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 그리고 체계적인 선정적 의차를 가지고 있어야만 잘 설계된 표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모집단의 특성을 일부분만을 표본 샘플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도 모집단의 특성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비확률 표집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항상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에는 조금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집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셨고요. 나머지 2교시 때 이제 확률 표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3교시에는 비확률 표집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수업을 다 들으시면 표집이라는 게 모집단이라는 게 전체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이 전체를 조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중에서 샘플을 정해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할 거고 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바로 표집이라고 하는 건데 이 표집의 방법에 확률적으로 뽑아낼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표집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표현해낼 수 있다고 했죠. 아니면 비확률적으로 표집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하시면 표집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또 저한테 개인적이 되었든 아니면 수업에 관한 부분이었던 질문 아무 때고 좋고요. 또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또 과제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제는 아시는 데까지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란 답은 없고요. 연구 계획서에 개인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자료 조사를 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채우시고 이거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네 하는 부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비워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과제를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얼마나 이해를 하셨고 또 이해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해보면 작성을 해보심으로써 조사문이 뭐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걸 실생활에서 아니면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정답이 분명히 없거든요. 정확한 정답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이해를 하고 이런 조사는 이런 걸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길 바라서 중간고사 문제를 연구계획서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은 쿨하게 그냥 시원하게 그냥 빈칸으로 두세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 써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사를 열심히 하셨고 수업을 이해하셔서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해 나가시는 거거나 하는 것들을 보는 거지 그게 꼭 정답인지 아니면 꼭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그냥 공란으로 남겨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신 데까지만 해서 중간고사 답안지를 연구 계획서를 주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데까지만 풀어서 마음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